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철경 시인을 모셨는데요. 영광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가장 최근에 나온 책이 한정판 인생이라는 네, 책이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지하철에서도 네. 시인님의 시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아, 그래요? 네. 지하철에 예전에 네. 그 스크린도어에 네네네. 그 시를 보신 거군요. 예, 어떤 시였죠? 네. 그 시는 여기 두 번째 시집에 있던 네. 당신의 정의라는 시입니다. 예. 여기 20페이지에 있네요. 네. 저 이 시가 너무 네. 좋았어요. 아, 그랬어요? 예. 지하철을 네. 탔는데, 네. 이철경 시인님의 이 아. 시를 스크린도어에서 보고, 네. 그대는 나의 봄이다. 네. 이걸 딱 보고, 과연 이철경 시인님의 마음속에 어떤 네. 여인이 네. 봄이었는지, 네. 사실 그 얘기도 좀 이따가 들어보고요. 그럴까요? 네. 가장 본인한테 애착이 가는 시는 뭔가요? 저한테 애착이 가는 시는 아마 대부분 시인들이 그럴 거예요. 첫 번째 시집에 아마 애착 가는 시가 많이 있을 텐데요. 저 같은 경우는 그 두 번째 시, 첫 번째 시집에 두 번째 시가 애착이 많이 갑니다. 꿈속의 방이라고. 네. 이거는 그 제 유년의 그 더 어릴 때의 그 기억들을 그 시로 이렇게 쓴 시입니다. 이거는 오랜 기간, 아주 오래전에 썼던 시인데 그 첫 시집에 이렇게 실리게 됐습니다. 뭐 그 외에도 첫 시집에 그 시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마룻바닥 밑에서라든가 또는 그 고아 하성자라든가 여기 있네. 여기 18페이지에 있는 이런 시들을 제가 제일 애착을 갖는 이유들은 네. 단 한 명뿐인 세상의 모든 그녀가 네. 그 거의 한 10년 넘게 걸쳐서 썼던 시들을 네. 그 다 이렇게 추려서 낸 시집이고 나머지들은 뭐 한 4년 또는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나왔던 시집이에요. 단 한 명뿐인 세상의 모든 그녀는 누군가요? 이거는 어떤 그 대상을 딱 이렇게 씹을 수는 없고요. 이 시 제목이 나오게 된 이유는 그 여기 그녀가 나오잖아요. 네. 어떤 이 시 제목에서 어떤 결핍의 상태를 저는 나타내고 싶었어요. 어떤 여성에 대한 결핍, 부모에 대한 결핍, 또는 뭐 친구에 대한 결핍, 또는 애인에 대한 결핍, 그 모든 결핍들을 그 이 한 시집 제목 하나로 이렇게 나타내고 싶었어요. 네. 남들한테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뭐 부모님이라든가 엄마라든가 또는 뭐 애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강렬하게 다가왔던 그 결핍의 상태였기 때문에 이 시집을 이걸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핍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공과대학 네. 나오셨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전자공학을 네, 나왔죠. 그리고 시를 쓰는 시인이 되셨는데 작가님에게 네. 지금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요? 아, 나한테 지금 소중한 거요? 내 존재 자체, 내 삶의 그 걸어온 내력들이 굉장히 소중하게 느껴져요. 그 살아온 내 내력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허기지고 힘들고 춥고 병들고 이렇게 고통의 연속이었지만 시인이 되고 나니까 이러한 고통들이 너무너무 나한테는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글을 쓰기 위한 어떤 그 단초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직도 못다한 말들이 많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거를 기억이 날 때마다 메모를 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다 토해낼 때까지는 아마 글을 계속 써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외부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무슨 결핍이 있겠어. 그리고 사람들이 저를 봤을 때는 전혀 상상을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얘기를 나눠보면
많이 깜짝 놀라요. 왜 그러냐면 내 얼굴에는 전혀 그러한 어둠이 있다고 이렇게 파악을 못 하니까요. 근데 네. 저한테는 그 얼굴 이면에 그 가면 너머에는 그 여전히 내 마음 심연 깊은 곳에는 그 어린 아이의 그 슬픔들이 이렇게 도사리고 있어요. 그러한 것들은 내가 어떤 그 작업을 하거나 또는 내 스스로 나를 되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오게 되면 같이 말을 걸면서 내가 그 다독거려주고 또 그러한 것들이 또 지금 현실의 그 힘든 아이들, 힘든 노동자들 또는 길거리에서 그 시위를 하면서 그 울분을 토하는 분들 그런 사람들의 그 한 번이라도 더 손을 잡아주고 눈길을 가지고 좀 더 그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도 어렸을 때 그러한 도움들을 많이 받고 그 성장을 하면서 그 참 따뜻한 온기를 느꼈었으니까요. 아픈 나와 과거의 나와 계속 마주하고 네. 함께 나가시고 또 다른 사람들의 아픔까지 공감해 주시고 네. 계신데요. 그래도 다행인 게 들어보니까 도움을 주셨던 분이 고마웠던 분이 계셨던 모양이에요. 그럼요. 많이 있었죠. 그분들 덕에 이렇게 훌륭하게 맞습니다. 아직 되신 것 그거는 같은데. 제가 이렇게 시로 풀어내지는 않았지만 네. 항상 기억하고 있어요. 그 고마운 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냐면 그 내가 그 7명 정도가 그 내 같은 학년의 그 어릴 때 이렇게 동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 원생들 중에 7명이 있었는데 다 그 중학교, 고등학교는 뭐 거의 못 갔고 중학교 때 거의 대부분 다 가출을 합니다. 가출을 해서 뭐 안양이라든가 뭐 저쪽 그 부천이라든가 이런 데서 뭐 막노동이나 또는 뭐 그 철가방 이런 거 배달 그렇게 이제 힘들게 이렇게 살죠. 근데 그 친구들이 나중에는 또 병도 빨리 걸리고 또 홈리스처럼 또 이렇게 거리에서 폐병 걸려서 죽기도 했어요, 내 친구들이. 그런 거를 봤을 때, 저 같은 경우 굉장히 뭐, 감사한 일이죠. 근데 제가 정말 고마운 분들이 누구냐면 거기 있을 때 학교 선생님이 따뜻한 말로 이렇게 다독거려주고 잘 참아서 이겨야 된다. 절대 지지 마라. 라고 했던 그 김기현 선생님이라고. 그때는 아마 그 선생님이 결혼을 안 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요. 작은 건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그 콩나물에 물 주듯이 끊임없이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면 그게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무럭무럭 자라서 이렇게 변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7명 중에 그 중학교 졸업한 애들이 한 3명 정도 되고 고등학교 졸업한 친구는 한 명이 고등학교 졸업하려다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이렇게 나가고 그래서 다 가출을 해요. 그게 끝까지 남아서 교육도 제대로 받고 좀 힘들지만 뭐 허기지고 배고프고 힘들지만 했었다면 좀 더 사회 일원으로서 뭐 이렇게 서민으로서 이렇게 잘 이렇게 살 수 있는데 그렇게 교육을 받지 못하면 사기도 많이 당하고 돈도 못 모으고 또 교육을 못 받다 보니까 싸움에 많이 노출되고 또는 뭐 나쁜 행동도 많이 하고 그런 친구들이 거의 대다수였어요 그때. 네. 그러면 성인이 돼서 고아원을 나오면 어디로 가야 되나요? 그러면 이제 그 공단으로 대부분 공단으로 가요. 공단에 숙식 이제 제공되는 그렇죠. 취업을 하는군요. 예, 취업을 하는 거죠. 작가님에게 가장 네. 소중한 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작가님의 존재 그리고 흔적이라고 하셨고요. 또 여행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휴양지보다는 고행하는 여행을 네. 많이 하셔요. 네, 맞아요. 그렇게 여행을 하시는 이유랑, 그리고 기억에 남는 여행지, 여행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그럴까요? 네. 제가 이제, 이렇게, 유럽 쪽이나, 또는 이렇게 좀, 부자 나라보다는, 좀 이렇게, 가난하고, 힘든 서민들의 삶들이 이렇게, 눈에 이렇게 흐르는 것들 이렇게 많이 이렇게 보고,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제가 어릴 때부터 항상 이게 뭐든지, 그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것 같아요. 오래된 유년의 기억이라든가 이런 청소년 기억들이. 그때도 이제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것들을 이기는 힘들은 아름다운 풍경도 있고 또는 맛있는 음식도 있고 그러겠지만 그런 거를 제가 견디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어떤 타자의 어떤 생각이라든가 또는 움직임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위안을 받고 나도 더 건강한 정신으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도라든가 네팔 또는 미얀마, 라오스 이런 데를 이제 주로 여행을 많이 다녔는데 꽃들을 제사 지내는 꽃들을 큰 광주리에, 제 몸보다 한 3-4배 큰 광주리에 이고 이렇게 가는 아주머니의 모습이라든가, 또는 다 늙어가지고 뼈밖에 안 남은 할아버지가 릭샤를 이렇게 끌고 가는 모습, 그런 모습들. 아마 그러한 내용들은 내가 3번째 시집에도 넣었었는데, 많은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의 고통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렇게 힘을 얻어서 그걸 또 시로 표현하고 또 내 시를 또 보고 독자들이 또 힘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내가 어떤 중간 매개체의 역할로서 충분히 나의 소임을 다했다라는 시인으로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생각을 하고 이런 과정이 이철경 시인님이 인생에서 빗나가지 않고 이렇게 올곧게 살아올 수 있는 힘이었는데요. 힘들어하는 친구들에게 그것이 왜 이렇게 절실하게 생각하고 읽고 쓰는 것이 필요한지 좀 이야기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젊었을 때 또는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책을 보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책을 보지 않으면 생각도 한정될 수밖에 없는데 책을 봄으로 인해서 어떤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삶들을 들여다볼 수도 있게 되고 또 내가 전혀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책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고 또 거기서 또 감명을 받아서 또 나의 삶을 또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좋은 책들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책을 좋아하는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어울리다 보면 좋은 책들을 이렇게 고를 수도 있고 또 내 삶이 어떤 책에 의해서 또 큰 어떤 점프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끊임없이 계속 이어지다 보면 절대로 삶을 허투루 살거나 또는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거나 또는 힘들게 자기 자신을 구렁텅이에 처박을 수 없겠죠. 예. 그래서 책은 반드시 좋은 스승일 수 있고 좋은 동반자일 수 있고 또는 나를 이끌어주는 영혼의 동반자이기 때문에 좋은 책들 특히 제 시집도 제가 엑기스들만 모아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많은 감명을 받고 힘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요거는 평론집입니다. 네, 평론집. 네. 그리고 죽은 사회 시인들, 실천문학사에서 나온 한정판 인생, 그리고
단 한 명뿐인 세상의 모든 그녀. 이렇게 소중한 시집들입니다. 언제부터 시를 쓰기 시작하신 건가요? 그렇죠. 그 대부분 이제 제가 좀 남들하고 좀 다른 게 좀 독특한 그 흐름이, 다른 사람들은 뭐 문창과를 졸업했던 또는 이렇게 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자공학과를 졸업해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또 그 대학원에 문해창작 공부를 해서 이제 시인이 됐는데, 실제는 그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시를 많이 접했어요. 그래서 그 시를 쓰는 것도 좋아했고 또 읽는 것도 좋아했고, 좋아하게 된 이유는 그 중학교 때인가 아주 짝사랑하던 그 친구가 너무너무 그리워서 그 시가 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했죠. 그래서 어떤 시의 어떤 이 끌림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때부터 시를 이렇게 끄적이고 밤새워서 이렇게 쓰고 그랬었습니다. 문학 소년이셨네요. 사랑의 힘으로 그렇죠. 시작되었네요. 예. 그렇게 시를 쓰기 시작하셨는데 작가님 이력을 보면 결국 문예창작 석사를 하셨어요. 그렇게 진학을 하신 이유가 있었나요? 직장 다니다가 그쵸. 다시 학업을 한다는 네. 것이 만만한 일은 아니거든요. 제가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중학교 때부터 그 어떤 시에 대해서 굉장히 강렬한 그 열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을 하면서 이제 문학에 대한 이런 게 잠시 접었었어요. 왜 그러냐면 현실에 더 이렇게 더 치중을 해야 되다 보니까 나한테는 이 문학도 하나의 사치가 됐었어요, 그때는. 어느 정도 시간이, 세월이 흐른 다음에, 다시 내가 이제 문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됐어요. 그래서 다시 그 대학원을 가서 졸업을 하고, 졸업과 동시에 이제 처음에 이제 저는 평론으로 먼저 등단을 했어요. 목포문학상을 먼저 받고, 하지만 저는 이제 평론가보다는 시를 그동안 계속 써왔었기 때문에 시로 이제 또 등단을 했었죠. 그래서 시와 평론을 이제 같이 이렇게 해서 내가 계속 꿈꾸고 왔던, 그냥 아마추어로만 이렇게 있을 뻔했던 게 어떤 상황이 이렇게 조성이 돼서 진짜 시인으로서 길을 걷게 됐어요. 이 시쓰기를 멈추지 못하는 이유가 있나요? 그 이유는 아마 제가 제 시에 전반적으로 많은 얘기들이 이렇게 흘러나오듯이 시집 한 권만 읽어도 이 사람의 어떤 삶의 내력들이 이렇게 알아챌 수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아주 유년 시절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 다음에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공단을 전전하면서 직장인으로 이렇게 살 때, 남들이 말하는 공돌이 이렇게 살면서, 그러한 것들이 할 말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어릴 때 4살, 5살 때부터 어떤 집단 생활을 하면서 힘들었던 것들, 상상할 수 없는, 일반인들은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았어? 라고 판단할 정도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 저는 경험으로 굉장히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살아온 내력들이 시로서 표현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내 스스로의 어떤 그런 끊임없는 뽐뿌질이 있어서 시인의 길을 가야만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제가 거의 아마추어로서 20대 거기 화천 고아원을 나와가지고 거의 한 30대까지 거의 한 10년 정도를 아마추어로 계속 시는 썼었어요. 썼었는데 어떤 알을 깨는 작업을 못 했었어요. 그게 어떤 거였냐면 거짓된 시를 쓰거나 또는 내 과거를 숨기고 시를 썼었어요. 아름다운 시들만, 그 다음에 어떤 가면을 이렇게 쓰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랬더니 시가 아무리 써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 삶의 내력들을 이제는 이제
놔도 되지 않겠냐. 시간도 많이 지났으니까. 그래서 그 과거의 기억들을 글로 이렇게 썼어요. 그랬더니, 아, 정말 내가 이제 시를 써도 되는 그런 그 상황이 도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되면서 어떤 그 가속력이 붙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영감도 많이 떠오르고, 진짜 시인으로서의 길을 한 발자국씩 이렇게 가게 되더라고요. 그 전까지 내가 내 과거를 숨기고 그냥 서정적인 시, 아름다운 시 또는 세상이 붕괴하는 뭐 그 리얼리즘 같은 그런 현실 참여시 이런 시로서는 내가 진정한 시인 같지가 않았어요. 왜 나를 감추고 그 세상에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너무 우습잖아요. 작가님에게 시란 무엇인가요? 제게 시는 아마 예전에도 제가 그 문학신문인가에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시란 무엇인가라고 질문이 왔을 때 저의 대답은 시는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내 삶의 전부다, 시는. 왜 그러냐면 시가 나를 지금 이 자리에 놓이게 했고 또 시로서 내 삶의 모든 흐름들이 여기까지 당도하게 했으니까. 그리고 이후로도 시는 나를 계속 추동질을 하면서 어떤 그 문학의 어떤 깊이에 계속 스며들 수 있도록 끊임없이 나를 다독일 거니까. 시는 나에게 내 삶의 전부입니다. 네. 작가님이 좋아하는 시 한 편 낭독해 주세요. 아, 그럴까요? 네. 밤열차 이철경. 늦은 시간 남루한 사내가 노약자석에서 졸고 있다. 내릴 곳을 잃었는지 이따금씩 초점 잃은 눈빛으로 부평초 마냥 공간을 흐른다. 저 중년의 사내 30분 전 의자 난간을 부여잡고 흐느끼는 어깨를 보았다. 저 꺾인 날개의 들썩임. 전철도 부르르 떨면서 목 놓아 우는구나. 중년의 무게에 짓눌린 밤열차도 흐느끼며 뉘엿뉘엿 남태령을 넘는구나. 네, 작가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건필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